안녕하십니까. 대한미디어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져서 금세 겨울이 다가올 것만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 지역 정치인 중 한 명을 골라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 을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해부 대상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같이 이야기하실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먼저 날카로운 질문 해주실 흥분의 아이콘, 네,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장재환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수비수로 맹활약하신 분이죠. 오늘은 공격수네요. 지난주는 홍명보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누굴 지향할지 모르겠어요. 네, 새누리당 당원인 SH산업개발 윤기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윤 대표님도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기용입니다. 네, 윤 대표님은 오늘 두 번째 출연이세요. 네, 첫 방송 나가고 주위에서 뭘 하시던가요? 예, 제가 보수 논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너무 보수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웃기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방어수의 특임을 맡고 오신 분인데요. 우리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 같기도 해요. 네,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관입니다. 네, 의원님은 재선이시죠? 먼저 간단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구는 우리 대전 서구에 가까운 둔산 1, 2, 3동입니다. 지금 앞서 사회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의 일을 하고 지역 주민과 좀 더 밀착하게 하도록 열심히 구정활동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게 스튜디오에 오셨는지요? 예, 팟캐스트라는 제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은 기존 방송에서 못했던 그런 얘기 또 독자 입장에서 재미있고 명쾌하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저도 재밌게 한번 방송에 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의원님도 한번 이게 해부 대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빼고 의원님 예, 빼고 고맙습니다. 네, 낱낱이 한번 해부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세게 하죠. 아주 세게. 네, 네. 그러면 우리 세 분 서로 페어플레이하는 의미에서 인사들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범계 의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창관 의원님께서 박범계 의원에 대해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재선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도 높아졌고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63년생 영동에서 출생하셨죠? 충북 영동? 예, 충북 네네. 영동입니다. 본인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고요. 아시겠지만 장애인을 둔 그런 부모 밑에서 또 학교 시절의 그런 방황 과정, 또 정치적 역전 그런 기로에서의 노무현에 대한 선택, 그리고 가고 싶어 했던 법복을 벗어서 정치권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도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변호인 듭니다. 2? 예, 변호인 2. 네, 잘 알겠습니다. 얼핏 들어도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근데 오늘 공격할 게 너무 없는 게 아닐까요? 윤 대표님 어떠세요? 예, 워낙 훌륭하신 의원님이시라서 방송 접을까요? 예, 크게 말씀드릴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신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풍전야. 그러면 우리 박범계 의원의 판사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박범계 의원의 판사 시절은 어땠나요, 장 기자님? 예, 판사로서 훌륭한 분이죠. 앞에 이제 김창관 의원께서 너무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서 연세대를 입학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을 한 분이에요. 또 사법고시도 성적순으로 이제 나중에 보통 이제 판사가 우선적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도 아주 우수했고. 그래서 이제 판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자마자 30대 후반에 청와대에서 인사, 비서관이죠? 네, 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죠. 또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고, 또 TV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좀, 지적할 게 없을까 했는데, 우리
윤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옆에서 좀 곁다리로 털어보도록 하죠.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면은 좀 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 같은데 또 기자님 말씀 들으면은 탄탄대로를 걸으신 분 같기도 해요. 네. 아니, 그 한번, 역경을 네네. 잘 극복하고 이렇게, 슬기롭게. 예, 부모님이 장애인이시잖아요. 장애인 부모 밑에서 사실 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에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로 갔는데, 그 판사까지 되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핏 했겠어요. 들으면은 이 방송을 많이 청소년이 들으면은 그래 나도 판사를 가기 위해 자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윤 대표님 그만큼 노력을 네.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우리 네. 판사 시절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공격 좀 들어가 보시죠. 네. 뭐 판사 시절에 대해서 공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좀 할아버지 그 조부모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또 물론 대학교를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연세대학교라는 훌륭한 대학교를 나누시는데 이미 매기고 있어요. 예. 네.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세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죠. 머리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게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그 진학 행보시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 학교 생활에 좀 학부모들이 좀 있는 집 자녀분들을 이런 행보를 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정규 그 중고등학교 학력을 거치지 않고 특수교육 뭐 과외라든지 시켜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내신에 또 예. 유리함이 있죠. 검정고시 그렇죠, 하다 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데 이 당시에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연세대 법대를 졸업을 하십니다. 또 뭐 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또 하시는데 학력이 있으신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판사 재직 시절에 그 삼례 나라 슈퍼 치사 사건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가 얼마 전 올 7월이죠. 7월 그 누명을 벗으십니다. 삼례 나라 슈퍼 치사 사건. 네. 그래서 내용은 뭐 다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이겁니다. 장애인 3명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이때 그 박범계 의원이 이때 1심 판사 당시 판사 배석 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박범계 의원의 행보를 보면 이른바 인권 변호사 내지는 그 정말 민주주의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격적인 또 판결도 내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배심 판사였지만 또 1심 배심 판사밖에 안 됐던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이 장애인분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하셔서 이분들이 상당한 그 피해를 입으세요. 일생의 일부분을 그 형무소에서 사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를 담당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시려고 했던 그 박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의원실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박범계 의원에게 좀 사과 아닌 사과를 요청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지금 소명자로 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냥 단지 유감이다. 그 이른바 요즘에 그 청문회가 아니라 요즘에 국감장에서 나오는 그런 단체장의 그 언행 그대로 그냥 유감이다라는 소명만 하시고 계세요. 이 부분이 참 그동안 하셨던 그런 그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또 없이 사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다는 분의 행보로 보기에는 좀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례 나래 슈퍼 사건에서 치사 사건에서 장애인들이 억울하게 이제 형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 1심 배석 판사였었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사과를 요청했지만은 좀 사과가 충분치 않다 이런 공격을 하셨어요. 네, 우리 김창관 의원님 방어 좀 해보시죠. 예, 어쨌든 그런 사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당시를 아마 돌이켜 보면은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조작된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고요. 이것 또한 그 부류에 하나 속하지 않나 그런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고 우리 윤 대표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심 판사와 그 배석 판사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박범계 의원께 좀 그 간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배석 판사로서 그 지휘권이 없었고 그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벌써 그 조사가 다 맞춰지고 어떤 그 부분에서 좀 못 살펴본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 억울한 옥살이를 환불할 때는 뭐 때가 되면 그렇게 그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할 수 있고. 근데 얼핏 들으면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거랑 조금 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가정을 해요. 뭐 이렇게 군사정권 시절이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일부 연루가 돼 있으면은 아이고 그런 일이 그때 그렇게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로 말씀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명명백백 밝혀진 다음에 적절하게 말씀하시겠다는 의사 표현은 마치 최근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그 경찰의 입장이 현재 조사 중인 거고 판결이 나오면은 적절하게 그렇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스탠스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은 벌써 이제 무혐의가 됐고 또 진범도 지금 잡힌 거죠? 예, 네, 그렇다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당시 판결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지휘권이 없는 배석 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 주임 판사를 했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뭐 책임론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좀 더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게 그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 또한 그 국정감사나 기타 청문회에서 그 항상 주장하셨던 바가 뭐냐면 물론 당연히 그 억울한 분들 또 없는 분들 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판사직을 수행을 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근데 그에 비해서 그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위해서 법복도 입으셨을 테고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그렇게 좀 주장하시는 바가 같은 그 소속 정당이나 또 박범계 의원이 지금 주창하는 그런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정하고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잘못이 됐다고 하면 그 국민들이나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때 당시에 내가 잘못했고 배신 판사였지만 좀 나도 배신 판사라 힘이 없고 그래서 억울한 부분을 잘 못 살펴서 지금 현재는 내가 그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그냥 깨끗하게 소명하면 될 텐데 그거 자체를 피하는 듯한 인식을 주니까 이분들이 서운해하는 거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국민들 또한 박범계 이런 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피하시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윤 대표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게 다음번에 방어하실 때 그 말이 화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비단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누리당도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제가 이제 좀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박범계 그 판사죠. 판사 시절, 그 박범계 의원의 판사 시절을 보면 19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령 통일 대축전 행사에서 그 학생들이 그 불법으로 그 경찰이 이제 불법이라고 했던 그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싸움이 좀 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쇠파이프를 휘두른 학생에게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당시에 이제 그 박범계 판사가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하는 당직 판사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기각했어요.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국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박범계 판사가 자기의 이제 소신 있게 보통 그런 경우에 다 그냥 영장을 발부하는 게 수순이었을 텐데 1996년도니까 특히 네네. 그럴 텐데 상당히 그런 이제 나름의 어떤 소신을 가진 그런 이제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안기부가 1996년 11월에 한 총련의 실체라는 예비군에게 보여주는 비디오에서 박범계 판사는 좌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장해서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1999년에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에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저히 우려가 없다. 없으니까. 이런 판결을 보면 이게 이제 박범계 판사가 판결을 내린 주요한 사건들인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이런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그 삼례 나라 슈퍼 시사 사건을 보면 이게 본인이 비록 그 주심 판사가 아니었지만 배석 판사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진범이 이미 나타났었고 검찰이 이걸 사건을 조작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자세히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그 사과해야 된다. 이게 그 시대적 상황만 가지고 또는 자기가 배석이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본인의 이름을 그럼 뭐하러 씁니까?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 썼으면 그 판사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럼 좀 정확히 그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 특히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더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지금 하시는 사과는 좀 부족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군사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1999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정부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이후에 그 2002년도에 이제 판사복을 벗지 않습니까? 별로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예, 자신의 소신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보여져서 저는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보적 판결보다도 더 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좀 살펴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었으면 좋았겠고 만약에 그때 그걸 못했으면 추후에라도 충분히 사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더불어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어쨌든 앞서 그 두 분 패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진보적인 판결이나 남들 앞에서 뭐 국정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그 남북한 그 청년 축전이 있었죠. 근데 그런 그 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그거는 정당한 행위를 볼 수 있다 기각을 하고 또 그 홍익회 노조 사건이나 그쪽에도 사용자 편이 하는 그 노조 편을 듭니다. 물론 노조원이 컵을 집어던지며 그렇게 했음에도 그 원인 제공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그 약자나 그런 그 서민의 편에 섰는데 그 이 부분 하나가 지금 삼례 사건이죠. 예, 이 부분이 좀 그렇게 됐는데 그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잠깐 뭐 그럴 적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좋은 것만 또 더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 잘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 그냥 아유 뭐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요즘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개구리 올챙일점 생각 못한다고 제가 너무 그 공격만 해드린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행보를 보시면 96년도에 연세대 그 불법 시위 집회 대학생들의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쏘는 체르탄 때문에 도저히 살지도 못하고 그때 그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 당시엔 전투경찰이 있었잖아요. 제 친구도 한 명 잡혔었어요. 네, 그 전투경찰들도 많이 다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이를 둔 그 전투경찰을 자녀로 둔 분들이 큰 걱정을 했던 큰 이슈화 사건이 됐었던 건데 그 당시에 아마 그 박범계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구속적부 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그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이죠. 그 신체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진보적인 해석을 하셔서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판결을 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대학생들은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은 민주화 운동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런 건 아니겠죠. 너무 나간다. 너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우리 판결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뭐, 판사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 판결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삼례의 나라 슈퍼 치사 사건, 거기에 오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판사를 하시다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 박범계 판사가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의원님? 예, 그 당시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합니다. 당원 50, 국민 50에서 그때 흥행을 하죠. 그래서 이인제 대세론에서 급격하게 노무현 광주 승리부터 노사모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부분에서 흥행을 몰고 오다가 잠시 또 월드컵이 그때 2002년도에 열리고 정몽준이라는 다코스가 등장을 하죠. 그런 부분. 월드컵 전이죠? 선거는 아니에요. 지금 월드컵 이후죠. 2002년 예. 1월부터 예. 경선이 시작돼서 그렇구나. 네네네. 12월, 그러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386 세대 그때 당시에도 진짜 꿈나무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김민석 의원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고 민주당 그렇죠. 최고위원도 그렇죠. 했었죠. 네네. 김민석 전 후보께서 서울 후보께서 의원은 안 하셨죠?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후보였죠, 당시에. 네네. 최고위원 했었고. 네네. 2002년 6월에 있었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진 거죠. 네, 그렇죠. 정몽준한테 갑니다. 실질적으로 또 후단협이 또 구성되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정몽준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박범계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정치가 정권인 창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자기 소신과 그런 정치적인 정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야겠다. 원래 아시겠죠? 의협심이 강합니다. 박범계 의원께서는. 원래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소신도 있고 아마 그런 계기로 바로 사표를 냈고 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먼저 보름 전에 나에 또 갔죠. 나경원 의원이 아마 이회창 지지를 하면서 사표를 먼저 내요. 두 분이 같은 날이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름 뒤에 또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게 사표를 내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경선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예. 정몽준 후보가 부각이 되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해창 후보한테 진다. 그래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후단협.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소속의 김민석 전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정몽준 후보 쪽으로 옮기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도의가 있어야지 하면서 판사 법복을 벗고 노무현 지지를 선언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제 그 얘기신 거죠? 바로 법률 특보를 맡게 되죠. 그렇게 돼서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당시에 박범계 판사가 법복을 벗고 썼던 저 오마이뉴스에 그때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 네네.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읽고 왔는데 정말 잘 썼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핵심은 그겁니다. 김민석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노무현이 누구고 김민석이 누구고 정몽준이 누구냐. 왜 많은 운동권 또 진보 개혁 세력이 노무현을 택해서 후보로 만들었고 또 촉망받던 김민석이 서울시장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이 되어서 노무현이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여름 떼학볕에 돌아다녔는데 겨우 몇 달 사이에 정몽준으로 가야 된다 하고 거기를 날아가는 게. 그래서 그때 표현이 그겁니다. 그가 나의 법복을 벗게 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렇죠, 스스로 네. 벗었다기보다도 저건 아니다. 우리가 신의가 도의가 있지 이건 아니다. 내가 노무현 후보가 꼭 당선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그런 의협심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잘 선택을 한 건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바로 박범계 판사가 걸로 갔을 때 바로 인수위원회 참여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고 민정비서관을 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성공의 가도로 가게 되는 거죠. 윤 대표님, 네. 박범계 의원이 1991년도에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연수생 시절에 연수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치위원회 잡지 편집장을 맡게 되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편집장 하셨죠. 예. 예, 그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른바 훅 가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게 훅 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인연이 되셔서 노무현 맨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석이 나를 노무현에게 보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범계 의원이. 자,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잖아요. 네. 추미애 대표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적으로 했던 여성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이번 달입니다. 아, 지난달인가요? 19일? 9월 19일 날 그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 이른바 그 민주당의 당명을 당명이라는 그 민주당이라는 당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김민석 씨와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왔던 제일선에 서 왔던 추미애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그 뭐 흡수 통합이죠. 흡수 통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대전 지역의 언론이 그 제가 너무 앞서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 뭐 언론에서 그 이 점에 어떤 언론이요? 그 대전의 뭐 인터넷 언론에서 박범계 의원 뭐 디머? 네, 네.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박범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뭐냐? 완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코멘트 하겠다. 예, 참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그거는 뭐 새누리당도 뭐 이명박 후보랑 박근혜 후보랑 그렇게 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한 당에서 같이 하고. 정치가 그래요. 그쵸, 뭐, 네. 뭐 이해창 전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뭐 탈당해갖고 미래연합인가. 제가 뭐 이 이런 얘기를 것도- 왜 하냐면, 네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범계 의원께서 그 의원이 내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상대방 스파링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이재선 네. 새누리당 그렇죠. 전 의원입니다. 근데 이재선 전 의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당적 변경이에요. 선진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께서 그 당적을 변경하신 건 아니지만, 그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아이고, 또 좀 좋은 거고, 다른 당 사람이 하면, 상대편이 하면 나쁜 거고, 그런 또 이게 또 좀 진부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상황에 또 좀 처하게 되더라고요. 만고의 진리 같아요. 그 상황은 전혀 좀 180도 틀린 것 같고요. 네네. 말씀대로 그 정치란 뭐 저도 정치인입니다만은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다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상황이 또 그렇게 되고 물론 변명만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 당적으로 옮긴 부분은 그 언급하지 이재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그 상황이 전혀 180도 틀리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완강하게 노코멘트 하시면서 아이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권 창출에 대한 큰 전제를 가지고 하면, 그 어떤 분하고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영광이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박범계 의원이. 근데,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통진당과 같은 그런 그 종북 세력과도 다시금 한번 정치연대를 하는 것도 찬성을 하시는다는 의미인지, 아니, 그걸 좀. 그거는 제가 조금 예. 짚을게요. 통진당이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일단은 부분이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통진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니, 방어가 왜냐면, 아니라, 그 정당 해산을 법적인 절차에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많은 이견이 찬반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해산함에 있어가지고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쵸? 예,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그 목소리가 차단되거나 통제되거나 정당 만약에 우리가 지지 안 하면은 안 뽑으면 그냥 사그라들잖아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음. 법원의 판단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금 뭐 이제 통합이 됐죠. 민주당 같이 명칭도 뭐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팟캐스트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제가 그분들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김민석이 배신해서 그 정몽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당 지도부에서 서울시장 후보 나간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제 화해한 부분들 오해나 이런 부분들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 뭐, 그 다음에 전관예우 이런 것들을 같이 딸려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조인이 과연 정계에 입문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뭐, 흔히 뭐,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근데 국회의원이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좌관들 다 있고, 그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특히 높은 법조인들, 그러니까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독립적인 기관인데 내가 사법부에서 굉장히 높은 직을 하다가
거길 나오고 입법부로 간다? 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경계가 모호한 것 같거든요. 박범계 의원께서도 판사셨다가 이제 단지 김민석의 배신으로 정치에 들어갔다. 명분으로서는 뭐 그쪽을 지지한 입장에서는 노무현에게 의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명분이 다소 그러니까 공평하게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좀 독립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사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 약간 독립적이지 못한 행보를 많이 보이죠.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 보이고 또 이제 입법부에 들어간 법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법조인 출신이 뭐 가장 많습니다, 사실. 율사 출신.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특히 그들이 더 잘 나가고요. 또 네네. 좋은 위치에 가고 그러는데 장점이라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잘못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하여 법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드는 데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법부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또 중요한 건데 또 지나치게 특정 세력이 특정 계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네네. 기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밀어주고 끌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탄탄대로를 달리다 보고 또 그러니까 자기 후배 또 끌어서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심한데 좀 비율이 너무 높은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천을 못 받고 그랬죠. 그러다가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당시 소속으로 대전 서구 을에 출마를 해요. 낙선을 했습니다. 우리 17대와 18대 공천 못 받은 과정이나 낙선 과정을 좀 우리 장장 기자님께 정리를 좀 해주시죠. 17대가 이른바 탄핵 바람이 불을 때였잖아요. 그랬었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에서 정말 잘 나가다가 출마를 위해서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래로부터의 공천 이런 게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밑에서 대부분이 경선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구 을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당시 이제 군원의 대학학원 전 의원, 사장 하시던 분 돌아가셨죠? 네, 의정활동 중에. 그분이 워낙 튼튼하게 지역을 다 끊어가지고 사실 경선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출마를 못했죠. 그런데 바로 군원의 의원이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가 다시 이제 열리는데 그때 2006년 4월이죠.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하려고 다시 선언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잠시 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또 2년을 쉬고 2008년, 그러니까 18대 총선에서 출마를 드디어 하게 되죠.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대전 지역에는 자민련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 정당 바람이 확 불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선진당이죠. 선진당이었나 그때는? 예, 떨어지게 됩니다. 이재선 당시 의원. 그리고 나서 다시 4년을 한 다음에 19대에 당선되고 20대 다시 또 당선돼서 지금 재선의원이 됐고요. 아까 제가 드리려 말씀은 2006년 이제 보궐선거죠. 서구을 보궐선거 당시인데 당시 이제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3선을 한 후에 그만두고 국민중심당을 창당을 합니다. 창당을 하고 마침 보궐선거가 대전 서구 의뢰에서 생기니까 거기 출마를 선언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일 텐데 한나라당에선 이재선 당시 시당위원장을 공천을 합니다. 이때 이제 민주당이죠. 그때 통합민주당이었을까요?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쨌든 통칭으로 하면 민주당 후보로서 박범계 의원이 이제 후보가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묘한 구도가 생겼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서로 한나라당에서도 이 국민중심당을 끌어들여서 선거를 임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이쪽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지역석 때문에 심대평을 서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박범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안 합니다. 그 후보를 안 내용적으로 냈었구나. 보면 네네. 사실상의 연대를 한 거죠. 심대평 국민중심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한 거죠. 당시에 출마를 꼭 해야 된다고 석고대절을 하면서 굉장히 외쳤지만 결국은 출마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여당이었잖아요. 당시 여당이고 제1야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시에 신생 정당이고 지역주의 정당인 그 국민중심당과 연대를 하는 것, 그 한석을 더 얻기 위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또 그 이후로 그렇게 돼서 심대평 지사가 의원이 돼서 그 국민중심당이 어떤 행보를 그러냐면 결국은 옛날 그 이해창 씨와 연대를 해서 또 출마를, 그렇죠. 예,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지역주의 정당을 살려내고 또 그 옛날 그 이해창 그 후보를 다시 대선에 출마시키는 그 역할을 그 발판을 마련한 게 그 보궐선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포기한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박범계 의원은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지역 의원들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꼭 공천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듣기로는 청와대의 뜻이었다. 도저히 출마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불가피했겠구나.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출마를 했어야 된다. 지역주의 정당과 손을 잡는 건 옳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김장관 의원인데 제가 산 증인인데 그 당시 그 불출마 선언을 할 때 지금 둔산동 바로 그 타임월드 앞쪽에 그 선거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지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군원의 전 의원과의 경선 과정은 그 당시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구을과 유성구를 지금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본인께서 판단을 하고 여론조사가 서구을이 잘 나왔어요. 근데 단지 그건 여론조사일 뿐인데 전략공천도 내심 바라고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원의 의원은 지역에서 계속 조직 정비를 해왔던 분이고 그렇지만 20일 전에 박병석 의원으로부터 경선이 확정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꾸리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것이죠. 조직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100표 정도 차이로 이제 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정치라는 게 이렇구나. 조직이나 기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돌발 변수가 아마 심대평 지사가 그때 충남 쪽에 있다가 대전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징성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을 침장부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장재환 기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대선이 임박했을 겁니다. 그 시기가 2009년도 아닌가 싶은데 아니 2006년입니다. 2006년인가요? 예. 그렇죠. 2007년이 예, 대선이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간에 이제 충청권 캐스팅 보드에 대한 그런 하나의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정말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때 박범계 의원께서 충분한 준비를 해오고 그래서 말씀대로 석고대제까지 하면서 난 꼭 출마를 하겠다 했지만은 강력한 중앙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뜻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표시 기억나는데 어떤 분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윤 대표님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 한번 지나가다 인사했었어요. 그때 박범계 의원이 계셨었는데 불출마 이야기 하시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막 서럽게 우시는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무늬만 참치 사용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수호 참치를 검색하면 다녀가신 분들의 극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참치공화국 건설의 그날까지!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태권도담에서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해지도록 다양한 수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관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담에서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수영, 줄넘기 등등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태권도담과 함께 튼튼한 어린이로 키워주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수련 문의는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네, 19대 국회 20대 그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20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19대 총선에서 민심의 부름을 받고 민주통합당 그 후보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그럼 19대, 20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요한 의정활동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19대 때는 우리 김창근 의원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시 이제 초선이다 보면은 그에도 불구하고 그 원내 대변인 또 원내 부대표 요직을 맡으면서 우리가 흔히 아닌 그 저격수 역할이죠. 그 강한 야당으로서의 비리나 그런 그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두 건입니다만은 법안 발의 쪽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임무로서는 그 어쨌든 국민의 그런 그 공직자로서의 그런 그 비리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 부정부패를 척결을 한다는 면에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윤 대표님 한번 공격권을 좀 드려보죠. 예, 19대 때 박범계 의원의 활동은 뭐 말씀 그대로 그 김창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상당히 그 정무적인 일에 좀 치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우 의원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누가 더 기분 나쁠까요? 글쎄요. 네, 그 정도 역할을 제1야당의 그 대표 주자로서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위원장도 또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무적인 일에 있어서는 중앙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역의 일, 현안 사업에 관련돼서는 중앙에서 말씀 한마디를 못 하셨다고 해야 되나? 안 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세요. 제가 그 예를 좀 들게 되면 그 중앙에서 정무적인 발언을 많이 세게 좀 하시는데 현안 사업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그때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물론 좀 대전에서 현안 문제를 푸시려고 노력은 처음에 하십니다. 장재환 기자님이 또 이 앞에 계시니까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에서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초로,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시민 소통, 그리고 또 민원 창구로서 파란 텐트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파란 텐트? 그렇죠. 예, 파란 텐트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서 서대전역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매주인가요? 매주 월요일 날 그 출입 기자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시죠.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바쁘셔서. 약속을 안 지키세요. 아니, 본인은 소통하겠다고 또 그 시민들하고 민원 받겠다고 파란 텐트까지 거창하게 보도자료 이빠이 내시고, 죄송합니다. 이빠이, 테테테? 네. 보도자료 왕 내시고, 파란 텐트 하신다고 하시고 나서 또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좀, 바쁘시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정개특위위원도 하시고요. 또 재선거 지원도 하셔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바쁘시니까, 그 대전 지역 그 지방 기자분들의 약속은 헌시짝처럼 버리셔도 된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리서비스.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서대전역에다 파란 텐트를 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KTX 서대전역 경유를 관찰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 호남권 국회의원 같은 소속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소속당 국회의원들한테는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입을 자쿠를 딱 채우시고 지퍼를. 예, 입에 지퍼를 딱 채우시고 같은 당 소속 그 호남권 의원분들한테는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자, 김창헌 의원님 한번 좀 방어 좀 해보시죠. 예, 비단 KTX만 유치하려고 했던 아니고요. 그 파란 텐트 처음으로 거기 중구입니다. 이제 중구에서 1호로 개설을 하고 이제 한 달 단위로 각 구를 순회를 해요. 제 지역구 이제 서구에서 이제 시청 앞에 해서 이제 지방의원들이 시간 날 때 의정 활동이 허락되는 한 상주에서 민원을 받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개별적인 민원 그런 건데 국회 차원에서 그런 민원은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아마 자꾸를 닫으셨다는 표현은 지퍼. 네, 지퍼. 그렇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지퍼입니다. 지퍼.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셨으면 됐죠, 뭐. 네.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주당 내 주류 의원들이 호남 쪽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관계 포괄적인 그런 관계나 그런 부분.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중앙에서 이런 KTX 관련돼서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18대 때 공천을 못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17대 때. 그래서 보궐 때 못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러시는 건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눈치 본다. 예, 그렇죠. 예. 아마 그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회에서는 현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서 결의문도 하고 저도 이제 둔산동에서 사인도 시민들한테 사인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말씀대로 이제 이런 청문회나 이런 특위에 많이 초선 때부터 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좀 그런 당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좀 KTX는 지방이니까 그쪽에서 좀 숨통을 터달라. 이제 시장과 구청장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윤 대표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앙의 정무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방은 좀 소홀했다. 19대 국회에서 박범계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제 대표법안 발의해갖고 그 중에 하나가 삼천동을 둔산 3동으로 개명한 법, 그거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으로 밀고 있는 그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작 이렇게 하셨던 법안이 딱히 이렇게 통과가 되거나 그런 거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우리 장 기자님께서도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이제 아까 이제 윤 대표님이 조금 얘기하셨는데 중앙에서는 정말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또 그렇게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또 대변인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또 대표 발의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역민들의 주로 불만이 지역 행사에 별로 얼굴이 안 보인다 이런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기자니까 한번 좀 뵌 김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나타나는데 주로
대전 분들은 그 행사 다 참석해야지 또 중앙에서 회의도 다 해야지 정치 일정 해야지 너무 힘들고 바쁘게 이렇게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또 기대에 비해서 그렇게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로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9대 국회에서 대표 통과된 법안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법안을 어떻게 발의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몇 개를 했느냐보다도 질적인 게 중요하고 또 지역 행사에 얼굴을 많이 비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치인이니까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 지역 행사나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서 뭐 지방 의원들이 더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계 의원이 아직 정치 덜 됐지 않았나 그때 본인도 좀 아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치인으로서 좀 쇼맨십도 좀 있고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다가가고 좀 요즘 그 선비 같은 그런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너스레 좀 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못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지역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저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박병계 의원 지금 현재 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지역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의 이 민주당을. 그러면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고 지역 정치에 지역 정책에 나아갈 방향도 정확히 비전도 제시하고 또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좀 실망스럽다고 느끼는 게 수돗물 민영화에 대해서 상수도 민영화 대전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당 차원에서 그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다뤘었죠? 네, 제가 개인적인 인터뷰를 했을 때 개인인 스스로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당 차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비겁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요즘 대전시가 갑천지구 그 호수공원 만드는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친수구역법인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가 그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걸 근거로 인해서 하천 주변을 개발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 정비란 이름으로. 예, 그걸 근거로 해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고 이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고 개발적으로도 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좀 문제다. 만약에 이 똑같은 사안들이 수도권에서 있었다면 민주당 자체에서 이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에 너무 홀대하지 않나? 지역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나? 아니면 민주당 시장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건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태도는. 기자님 말씀은 행사장 안 오는 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그렇죠.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우리 대표님. 지난번에 제가 그 방어 차원에서 할 때, 수비수 역할에서 할 때, 이장우 의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대전이 국회의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난방 한계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하시는데 편도 4시간씩, 2시간, 왕복 4시간씩 걸리시니까 그 지역 행사에 참석 못 하시는 건 이해를 좀 지역민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이 지난 그 19대 마지막 국회에 예결위원인 거 아셨나요? 예. 거기에 더군다나 그 꽃보직입니다. 국회의 꽃보직. 개수조정 소위라고 하죠.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이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 19대 국회 당시에 8명이, 새누리당 8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7명인가요? 6명인가 될 텐데, 우리나라 2016년도 예산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자리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그렇다면 지역 예산을 그때 당시에 그 개수조정위원회 박범계 의원 한 명이셨어요. 예, 새누리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전권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그 충북권에서 한 명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대전의 그 국회 예산을 지역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개수조정위원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실 때 대전 지역 전체의 예산을 좀 많이 좀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네, 우리 의원님께서 네, 방어를 좀 해보시죠. 그 말씀대로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그 충청권 유일한 의원으로 대전에 그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아마 예산 확보가 돼서 저희가 그 대전시 곳곳에 또 그 현수막도 다뤘었고요. 그 액수를 보니까 전년 대비 2조 3,700억에서 2조 5,300억 그 정도 예산을 6% 이상의 예산을 더 확보한 건 맞고요. 그래서 아마 대전시에서도 그 환영의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현수막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윤 대표님 또. 예, 그래서 좀 뭐 많은 신났어요. 지난주보다. 예산을 가져다 주신 부분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그 예결위원 또 마지막에 꽃보직인 개수조정 소위를 하는데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걸핏하면 그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매번 충청권 민심을 자극해서 톡톡한 이익을 본 거는 뭐 부정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근데 그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가지고 또 미래부,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공격을 합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뭐 새누리당 세종시당, 새누리당 뭐 충청도당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는데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전을 하려면 이사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이사 비용이 필요한데 개수조정위원회에서는 이사 비용을 있는 그 개수조정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사 비용을 책정을 못 하세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국민안전처 특히 그 해경본부가 있는 인천 지역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필사에 반대를 합니다. 네. 근데 필사에 반대를 하니 박범계 의원은 개수조정 위에 안에 들어가서 이사 비용을 그 안에다 못 넣어주고 단 예비비라는 건 뭐 김창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건 뭐 재해 났을 때나 이렇게 쓰는 돈인데 예비비로서 이사 비용을 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터뷰를. 자, 그러면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을 하라고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뭐 진두지까지는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시는데 그럼 이사비를 국회에서 책정을 해달라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반대를 하니까 쏙 발을 빼세요. 박범계 의원이. 자, 이런 거를 볼 때 실질적으로 어찌돼 보면 국회의원은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맞지만 지역 예산을 가져오는 일도 입법 활동만큼 중요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럼 그 국민안전처에 대한 예산 그 자체 그 확보보다는 그 다른 부분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 현 정부의 그런 그 부처에 대한 이전 계획이 구체적인지 아니면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사비를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는 상황에서 좀 이사비를 먼저 책정한다는 거는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당시 예. 그래서 예결위 하기 전에 그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 때 그때 당시에 안행위원인 그 새누리당의 의원이 정용기 의원이 그때 당시엔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한 장관이죠. 정종섭 장관이죠. 근데 묻습니다. 미래부나 국민안전처 이전할 거냐? 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한 게 국감 자료가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정부에서는 울고자 하는 사람 뺨 때려준 격으로 이사 비용 책정 안 해주니까 못 간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비용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지는. 안 오고 싶은 것을 좀 실토하시는 겁니까? 이거 목이 담아있네요. 뜻만 있으면 네. 이사 비용이야 안 챙겨주겠습니까? 어쨌든 집행권자에 대한. 이사 갈라고 마음 먹고 이사 갈 계획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미래부도 돈 없어서 이사 못 간다는 게. 아니 미래부가 있는 그 과천에도 거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이시죠. 네, 그렇죠. 그분께서 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그 충청권 의원들이.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런 그 세종시 관련돼서 여러 이견이 있을 때 좀 충청의 목소리를 대변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이 정도로
이 얘기를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크게 뭐 의정활동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충청권 우리 대전 지역구 이쪽에 대한 목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 의리 지역구인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혼수, 이사, 가전 구매하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셨죠? 혼수, 이사, 가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보다 좋은 사은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구매하세요. 전자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최저가와 최고의 혜택을 원하신다면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이상 전국에서 가장 싸게 가전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이었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이란 단어 참 설레이는 말이죠. 이 설레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 대전 대흥동에 있습니다.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연극, 댄스, 목공,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청춘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주세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세 분께 박범계 의원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담아 한 줄씩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장 기자님. 네, 박범계 의원님이 그래도 너무 잘 살아오셨는지 공격할 게 너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고, 박범계 의원님이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평가하기는 박범계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박범계는 정치인이다. 네,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요. 판사 시절에 그렇게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중요시하셨던 판사 시절의 그 마음 그대로 국회의원 정치인이 되셔서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한 줄평.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예, 박범계는 항상 가난하고 약자의 대변자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박범계 의원의 저스티스, 정의로운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정의로운 사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 방송 마치려고 어떠셨어요?
뭐 처음이라 뭐 떨리기도 하지만 좀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새로운 면을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팟캐스트는 또 재밌네요. 네,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방송에서는 공격수 씨니까요. 좀 칼을 많이 갈고 나와주시고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역의 국회의원 한 명은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한 표는 바로 우리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응원과 동시에 날카로운 우리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박범계 그는 누구인가 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엔 새누리당 소속 정용기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청취 후기는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하신 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날리지 _파워 혹은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